사수 끝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도련님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온 가족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저만 숨이 막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이미 예비 며느리한테 금반지까지 빼서 건네셨고 도련님은 개업 자금 2천만 원을 신혼집 계약금이라며 선뜻 보냈는데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결혼을 반대하자 돌아온 건 네가 질투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4살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된 큰며느리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 지금 생각해도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심장이 쿵쿵거릴 만큼 믿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저도 에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하면서 리모컨을 내려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제 이야기라니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만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세요. 젊으셨을 때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시면서 두 아들을 키우셨다고 시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몸을 혹사하신 탓인지 은퇴하시고 나서 당뇨의 고혈압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셨는데 병원에서는 약만으로는 안 되니까 식단부터 완전히 바꾸셔야 한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또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다르셔서 계단을 내려가시려면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잡고 한 발 한 발 옮기셔야 했는데 그마저도 중간에 멈춰서 얼굴을 찡그리시며 한숨을 내쉬시는 날이 많았어요.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는데 시어머니는 수술대에 눕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셨고 시아버지도 수술까지 해야 되냐며 고개를 저으셨죠.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사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침마다 약 드실 시간에 혼자 깜빡하시고 식사도 대충 넘기시는 시아버지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시아버지의 혈당 수치에 맞춘 식단표를 확인하고 잡곡밥에 저염 반찬을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나트륨이 높은 건 빼고 당 지수가 낮은 재료 위주로 장을 봤는데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이게 뭐냐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으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양념을 조금씩 바꿔가며 입맛에 맞추려고 했고 약 드실 시간에는 알람을 3개씩 맞춰서 직접 약을 손에 들고 물 한 잔이랑 같이 갖다 드렸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매주 3번 재활병원에 함께 다녔는데 집에서 병원까지 버스로 40분이 넘게 걸렸거든요. 시어머니 팔을 잡고 버스에 오르내릴 때마다 시어머니가 아이고 네가 없으면 나는 이 버스를 어떻게 타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잘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면 거실에 매트를 깔고 시어머니 무릎에 따뜻한 찜질팩을 올려드린 다음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스트레칭 동작을 하나씩 같이 따라 했는데 시어머니가 다리를 펼 때마다 아야, 아야 하시면서도 끝까지 해보시려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곁을 지켰더니 6개월쯤 됐을 때 시아버지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드디어 정상 범위로 내려왔더라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분이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라고 하셨을 때 시아버지가 저를 힐끗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는데
그게 시아버지 방식의 고마움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무릎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셔서 지팡이 없이 동네 산책을 나가실 만큼 회복되셨고 계단도 난간 한쪽만 살짝 잡으시면 혼자 내려가실 수 있게 되셨죠. 시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 만나시면 제 이야기를 꼭 하셨나 봐요.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한 번도 뵌 적 없는 아주머니가 이 집 큰 며느리가 당신이야? 시어머니가 맨날 자랑하더라 하면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수술대에 올랐을 거야. 이 다리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다 너 덕이다. 시아버지도 마을 경로당에 나가시면 큰 며느리가 내 목숨을 살렸다고 어르신들 앞에서 대놓고 자랑하셨다고 남편이 전해주더라고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멋쩍은 듯 웃었는데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속으로 뿌듯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경리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묵묵하게 가정을 책임지는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저는 안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서로 역할을 나눠서 7년을 그렇게 맞춰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활이 앞으로도 쭉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전화기가 울렸고 전화를 받으신 시아버지의 눈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거든요. 사수 끝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도련님의 소식이었어요. 도련님은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동생이 되는 분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 시험에 매달린 지가 무려 4년이었거든요. 첫 해에 떨어지고 둘째 해에도 떨어지고 셋째 해에는 합격선 턱 밑까지 갔다가 또 미끄러지셨다고 시어머니가 그때마다 가슴을 치셨는데 그래도 도련님은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 끝에 드디어 합격하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전화를 붙잡은 채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소리내어 우셨는데 평소에 감정을 잘 안 드러내시는 분이 어깨까지 들썩이시며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화 내용을 옆에서 듣자마자 현관으로 달려가시더니 꽃집에 전화해서 합격 축하 화환을 직접 주문하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 그날만큼은 아픈 것도 잊으신 것처럼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막내가 해냈어, 해냈다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죠. 온 집이 축제 분위기였고 저와 남편도 도련님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남편은 동생한테 바로 전화해서 축하한다. 고생 많았다라고 짧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 혼자 베란다에 나가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나중에 왜 거기 서 있었어?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동생이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라고 하면서 눈을 비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남편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동생을 얼마나 아끼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도련님이 4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낸 게 대견하면서도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롭고 조급했을까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도 컸거든요. 합격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도련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와는 좀 달랐거든요. 들뜬 것 같으면서도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묘하게 상기된 그런 톤이었는데 도련님이 형수님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집에 데려가도 돼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전화를 전해 듣자마자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여자야? 여자 맞지? 하시며 시아버지 팔을 잡고 흔드셨고 시아버지도 입꼬리를 참지 못하시면서 허허 그래 데려오라고 해라고 하셨죠. 시부모님은 벌써부터 며느리감이 생겼다고 들뜬 목소리로 이것저것 준비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과일을 뭘 깎아야 하냐, 다과는 뭘 내놔야 하냐 하시면서 설레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4년 동안 시험에만 매달리느라 연애 한 번 못한 아들이 드디어 누군가를 데려온다고 하니까 부모 마음에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저는 그날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새벽부터 갈비를 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간장 양념을 넉넉히 만들어서 무와 당근, 밤을 도톰하게 썰어 함께 졸였는데 집안 가득 달콤 짭조름한 냄새가 퍼지니까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큰며느리 솜씨는 역시 최고야라며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저는 그 손길이 따뜻해서 괜히 웃음이 났고 도련님의 경사에 맞춰 온 가족이 즐거운 저녁을 보내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식탁을 차리면서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꽃도 한 송이 사다가 식탁 가운데 작은 화병에 꽂아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고 도련님과 함께 낯선 여자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을 때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도련님의 밝은 목소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저희 왔어요. 그 뒤를 따라 고운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복도를 울렸는데 저는 부엌에서 갈비찜 마지막 간을 보다가 알치마를 풀면서 거실로 나갔거든요. 도련님 옆에 서 있는 여자분은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를 깔끔하게 반으로 묶어내렸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딱 깨끗한 인상이었어요. 누가 봐도 예의 바르고 다소곳해 보이는 그런 분이었는데 시부모님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두 손으로 선물 보따리를 공손하게 내밀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가져온 건 고급 포장지에 쌓인 홍삼 세트와 관절 영양제였는데 시어머니는 보따리를 받아드시면서 어머, 이걸 어떻게 알고 이런 걸 다 가져왔냐며 첫눈에 반하셨어요. 시아버지한테도 다가가서 아버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챙긴 건강식품이에요. 드셔보시고 입에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시아버지도 허허 이런 걸 다 하시면서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가셨죠. 도련님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깨가 으쓱해진 것 같았고 형수님, 이쪽은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라며 저한테도 소개해줬어요. 저는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네요 하고 인사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아무런 의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딱 마주친 그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얼굴 전체가 확 떠오른 건 아니었는데 그 눈매가 저를 스쳐 지나가는 방식,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각도, 웃을 때 미간을 찡그리는 그 버릇이 뭔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본 얼굴이었는데 어디서 봤는지가 바로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저는 괜히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누구를 닮은 건가 하면서 넘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설레는 두근거림이 아니라 뭔가 차갑고 묵직한 것이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도 그게 뭔지 몰라서 혼자 당황했어요. 식사가 시작됐는데 그 여자는 정말 빈틈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꺼내시자 어머님, 혹시 재활 치료받고 계세요? 요즘 좋은 운동법이 많다던데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시아버지가 혈당 이야기를 하시면 아버님 건강이 제일이시죠. 앞으로 제가 좋은 거 많이 챙겨드릴게요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감동하셔서 아이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아이는 진짜 처음이다라고 연신 감탄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1년 넘게 매일 새벽마다 식단 짜고 약 챙기고 병원 다닌 건 뭐가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저는 그걸 티내지 않고 갈비찜 접시를 돌리면서 많이 드세요라고만 했어요. 식사 내내 저는 밥을 뜨는 척하면서 그 여자의 얼굴을 계속 훑쳤어요. 눈매, 입꼬리, 미간, 말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방향, 웃음소리의 톤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대조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 묻어둔 기억 하나가 발버둥치듯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뭔지 끄집어내는 게 무서워서 자꾸 눌러 담으려고 했는데 기억이라는 게 한번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수돗물을 틀고 접시에 세제를 묻히는데 갑자기 손이 벌벌 떨려서 접시가 미끄러져 싱크대 바닥에 부딪힐 뻔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21해 전의 교실이 번쩍 떠올랐어요. 중학교 2학년 3월이었어요. 교실 뒤편 사물함 앞에서 그 애가 가위를 들고 서 있었는데 제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더니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잘라냈거든요. 잘린 머리카락이 교실 바닥에 흩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어요. 반 아이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애가 잘린 제 머리카락을 바닥에 던지면서 제 집 거지래 하고 외쳤을 때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웃음소리가 귀를 틀어막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거의 매일이었거든요. 아침에 등교하면 복도에서 저를 세우고 용돈을 빼앗았고 점심시간에는 화장실로 끌고 가서 뺨을 때렸어요. 화장실 타일 벽에 등이 부딪히는 소리,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를 10번 20번 반복하게 만들었던 그 목소리가 이후 부엌 싱크대 앞에서 갑자기 귓가에 울리더라고요. 저는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도 안 들릴 만큼 그 기억 속에 빠져들었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수돗물을 잠그면서 생각했죠. 설마 그 사람일 리가 없다고.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20년이 넘게 지나서 얼굴도 달라졌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몸이 자꾸 거짓말을 거부했어요. 그 여자가 거실에서 웃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목이 졸리는 것처럼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이건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에 새겨진 기억이었어요. 20년을 묻어두고 살았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시부모님이 주무시고 도련님이 그 여자를 바래다 주고 돌아간 뒤에 저는 남편과 안방에 단둘이 앉았어요. 남편은 제가 식사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안절부절 못했던 걸 눈치채고 있었는지 먼저 오늘 왜 그랬어? 밥도 안 먹고라고 물었거든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다가 입술을 꾹 깨문 뒤에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 사람 있잖아. 도련님이 데려온 그 여자.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 내가 중학교 때 당했던 그 애 같아.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몸의 힘을 다 쓴 것 같았어요. 남편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더라고요. 남편은 제 학폭 과거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거든요. 연애할 때 제가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엉엉 울면서 다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주면서 새벽까지 곁에 있어준 날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남편은 제 그 시절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꺼내지 않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게 남편 방식의 배려였고, 저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그런 남편이 제 말 한마디에 얼굴이 돌처럼 굳어진 거예요.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확실해?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꽉 쥐면서 대답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도 그 눈빛은 못 바꿔. 그 애가 웃을 때 미간을 찡그리는 버릇,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그게 똑같아.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더라고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는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제 손을 잡았는데 남편의 손이 뜨겁더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쥔 채로 말했어요. 내가 알아볼게. 당신은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 목소리가 조용했는데 단단했거든요. 남편은 감정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에요. 흥분해서 소리 지르거나 당장 뛰쳐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사실을 파악하고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시부모님이 이미 그 여자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셨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어제 그 아이 참 예쁘지 않냐, 말투도 고분고분하고 시부모 챙길 줄 아는 게 보이더라며 아침 내내 그 여자 칭찬을 하셨고, 시아버지는 그 여자가 가져온 홍삼을 벌써 뜯어서 아침마다 한 포씩 챙겨 드시면서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급기야 둘째도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빨리 결혼시켜야지라며 예단 이야기까지 꺼내시기 시작하셨는데, 도련님이 합격한 기쁨에 예비 며느리까지 마음에 드시니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 여자가 제 학폭 가해자 같다고 했다가는 시부모님이 믿어주시지도 않을 거고, 도련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자칫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식탁에 앉아 웃으면서 시부모님께 반찬을 덜어드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20해 전의 교실이 자꾸 겹쳐졌어요. 그 여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는 모습 위에 교실 뒤에서 가위를 들고 서 있던 14살의 그 얼굴이 투명하게 포개지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려서 결국 숟가락을 슬며시 내려놓았고 밥 한 술 못 든 채로 그날 아침을 넘겼어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현관에서 구두를 신다가 저를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조금만 참아. 내가 반드시 확인할 테니까.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빈 현관을 한참 동안 서서 바라봤는데 제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내 몸이 기억하는 그 공포가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확신, 그 두 개가 동시에 제 가슴 안에서 밀고 당기고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의 얼굴에서 저는 답을 읽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구두도 안 벗고 복도에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거든요. 평소 같으면 밥 먹었어? 하면서 넥타이부터 풀었을 텐데 그날은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문 채로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남편의 기척에 고개를 돌렸는데 남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눈빛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천천히 구두를 벗고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고개를 살짝 끄덕였는데 그건 여기서 말고 안에서 얘기하자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으면서 심장이 쿵쿵쿵 3배는 빠르게 뛰는 걸 느꼈고 안방 문을 닫자마자 남편이 침대 위에 서류 봉투를 펼쳐 놓았어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거든요. 당신이 맞았어. 그 한마디에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내 몸이 기억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도가 아니라 공포로 밀려왔거든요. 남편은 그 사이 매일 밤 퇴근하고 나서 컴퓨터 앞에 앉았던 거예요. 저는 남편이 야근이 많아졌나 보다 했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서재문을 닫고 그 여자의 현재 이름으로 개명 이력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남편은 먼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개명 허가 기록을 검색했고 동시에 중학교 동창 커뮤니티와 SNS를 하나하나 뒤지면서 옛날 졸업사진이 남아있는지 찾아봤대요. 동창 중에 한 명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이 이름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그 동창이 그의 개명했다는 소문 들은 것 같은데라고 답했고 그게 실마리가 된 거예요. 사흘밤을 꼬박 매달린 끝에 남편은 결정적인 기록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 여자가 3년 전에 성과 이름을 모두 바꾼 개명 허가 결정문이었거든요. 남편이 서류 봉투에서 출력물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쳐놓으면서 손가락으로 개명 전 이름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두 팔을 감싸 안았는데 20년 동안 악몽에서 부르짖던 바로 그 이름이 활자체로 찍혀 있었거든요. 숨이 가빠지면서 귀가 멍해지고 방 안의 소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멀어지더라고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으며 괜찮아, 숨 쉬어라고 했는데 저는 한참 동안 가슴을 붙잡고 호흡을 고르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원래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개명 전 이름을 단서로 인터넷 검색을 돌리자 법률 상담 카페와 사기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서 같은 이름이 걸린 글 2건이 나왔대요. 남편이 두 번째 출력물을 꺼내면서 이것 좀 봐라고 했는데 제가 읽어내려가는 동안 손가락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첫 번째 글은 3년 전에 올라온 것이었는데 글쓴이는 종합병원 내과 전문이라고 자신을 밝힌 남자였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물과 전세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넸는데 약혼 반지까지 끼워줬던 바로 다음 날 그 여자의 전화가 꺼졌고 보증금을 넣기로 했던 집의 계약도 허위였다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글은 2년 전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 남자가 쓴 글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같이 투자하면 수익을 나누자며 계약서까지 만들어 왔는데 투자금과 결혼 준비 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보낸 뒤에야 그 계약서에 적힌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하자 그 여자가 오히려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며 역으로 협박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남편이 이불 위에 출력물들을 나란히 펼쳐놓으면서 말했거든요. 2건 합치면 피해액이 4,500만 원이야. 이 여자는 전문 결혼 사기꾼이야.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수십 가지 생각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중학교 때 제 용돈을 빼앗던 그 애가 커서는 남자들의 전세자금을 빼앗는 사기꾼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했어요.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으니까요.
남편은 이미 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한 상태였어요. 사기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비공개 쪽지를 보냈는데 의사 선생님 쪽이 먼저 답을 주셨더라고요. 남편이 전화 통화 내용을 저한테 전해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떨렸대요. 그 여자가 또 누군가한테 접근했다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가진 송금 내역과 그 여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까지 남편한테 모두 보내줬는데 대화 내용을 보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접근했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오빠 건강은 괜찮아? 밥은 먹었어? 같은 다정한 메시지로 시작해서 서서히 우리 결혼하면 이런 집에서 살자 전세자금은 내가 반 낼게. 오빠가 반만 보태줘라며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를 끌어냈고 막상 돈을 받으면 계약이 급해서 내가 먼저 넣어놓을게라고 한 뒤 잠적하는 패턴이 판박이었거든요. 저는 그 대화 캡처를 읽으면서 그 여자가 도련님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도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4년 동안 고시원에서 컵라면 먹어가며 시험 공부만 하던 도련님 합격 소식에 시아버지가 소리내어 울었던 그날의 기쁨, 이제 막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려는 도련님한테 그 여자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생각에 제 이가 저절로 악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다음에 꺼낸 이야기가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어요. 남편이 도련님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본 거였거든요. 도련님이 워낙 형을 잘 따르는 편이라 예전부터 남편이 도련님의 재정 관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혹시나 싶어 확인해 보니까 이미 2천만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대요. 도련님이 합격 축하금과 개업 준비 자금으로 모아둔 돈 중에서 2천만 원을 그 여자한테 송금한 거였는데 그 여자가 우리 신혼집 계약금으로 먼저 넣어놓자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내일까지 안 넣으면 빠진다고 했대요. 연애 경험이 거의 없는 도련님이 그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바로 보낸 거죠. 4년 동안 시험에만 매달리느라 사람 만날 시간도 없었던 도련님한테 그 여자의 다정한 말투와 살뜰한 관심은 난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빼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면서 시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직은 안 돼. 증거가 더 필요해. 지금 말하면 부모님은 안 믿으실 거야. 오히려 우리만 이상한 사람 돼. 남편 말이 맞았어요. 지금 시부모님은 도련님의 합격에 그 여자까지 마음에 드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상태셨고 거기다 대고 그 여자가 사기꾼입니다. 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시어머니가 그 아이가 가져온 홍삼 진짜 좋더라. 나 먹고 나서 무릎이 덜 시리더라고 하실 때도 웃으면서 네, 어머님 좋은 거래요라고 대답했고 시아버지가 둘째도 이제 자리 잡았으니 빨리 결혼시키자. 상견례 날짜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실 때도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에서는 불이 났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분을 좀 더 알아보고 결혼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은 서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만나보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시는데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왜 그러냐. 그 아이한테 질투하는 거 아니냐.
동생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해지면서 눈앞이 아찔했어요. 제가 7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약을 챙기고 병원을 오가고 식단을 짜고 찜질을 해드리고 무릎 스트레칭을 도와드리며 쌓아온 그 시간이 고작 홍삼한 상자와 관절 영양제 하나에 밀려나는 느낌이었거든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부모님 곁을 지킨 제 정성이 그 여자가 한번 방문해서 건넨 선물보다 가벼운 거냐고 묻고 싶었는데 저는 그 말을 삼켰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걱정이 돼서라고만 했고 시어머니는 걱정은 무슨 괜한 소리 하지 말라며 등을 돌리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서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돗물을 틀었는데 물소리에 묻히게 입술을 깨물면서 참았거든요.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는데 흘리지 않으려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서 뿌옇게 퍼지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안아줬는데 남편의 품에서 저는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제 등을 쓸어주면서 말했거든요.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끝까지 파볼 테니까 반드시 증거를 갖춰서 그년의 정체를 밝힐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진짜로 멈추지 않았어요. 쇼핑몰 사업가 피해자한테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답이 없다가 일주일쯤 지나서 드디어 회신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그날 퇴근하면서 저한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는데 그 사업가분이 보내온 메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치스러워서 신고도 못했는데 또 피해자가 나왔다니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합니다. 그 한 줄을 읽는데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여자가 저한테만, 그 의사 선생님한테만, 그 사업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이용하고 짓밟고 버리는 걸 반복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순서가 우리 도련님이었어요. 그 사업가분이 보내온 증거 자료가 남편의 메일함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서재로 들어가서 프린터를 돌렸는데 출력물이 한 장, 두 장 나올 때마다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거든요. 투자금 송금 확인서, 그 여자가 직접 만들어서 보낸 허위 투자 계약서 사본, 그리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보낸 협박 문자 캡처까지 빼곡하게 쌓였는데 그 계약서에 적힌 회사 이름을 남편이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꾸며낸 거였어요. 남편은 출력물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면서 투명 파일에 하나하나 끼워 넣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수사관처럼 차분하고 꼼꼼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그 서류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의 팔을 꽉 잡았어요. 남편이 잠깐 멈추고 저를 보더니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하면 되라고 했는데 그 말투가 담담한데 눈빛은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도련님한테 줄 서류를 정리하던 어느 날이었는데 마침 그날 남편이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일찍 끝나서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건너편 로비 기둥 옆에서 도련님이 전화를 하고 있는 게 보였는데 도련님이 남편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도련님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았대요. 고개를 숙이고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면서 응, 응 하고 연신 대답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대요. 남편이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기둥 뒤쪽으로 다가갔는데 도련님의 전화기 스피커 너머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대요. 개업 자금 나머지 3천만 원도 빨리 보내줘. 계약 기한이 촉박해. 이번 주 안에 안 넣으면 그 자리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그 여자의 목소리는 평소 시부모님 앞에서 보여주던 그 다소곳하고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대요. 차갑고 건조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하는 그 말투가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긴 거예요. 남편이 그날 밤 저한테 그 녹음을 들려줬는데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이어폰을 뺄 뻔했거든요. 그 목소리가 20년 전 교실에서 야, 돈 가져왔냐고 했던 바로 그 톤이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억양의 굴곡, 문장 끝을 살짝 올리면서 압박하는 그 방식이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저는 이어폰을 낀 채로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었는데 남편이 제 손 위에 손을 올리면서 이게 마지막 퍼즐이야. 이제 충분해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날 밤 모든 증거를 한데 정리했어요. 개명 허가 결정문, 피해자 두 분의 진술서와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허위 투자 계약서,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순서대로 클리어 파일에 넣고 목차를 붙였는데 그게 마치 한 편의 고소장처럼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보면서 말했거든요. 이제 동생한테 알려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도련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련님이 그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옆에서 다 봤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여자가 말할 때마다 도련님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숨기지 못했고 그 여자가 시부모님께 살갑게 대할 때마다 도련님은 어깨를 펴면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어요. 4년 동안 시험에만 매달리느라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마음을 열었는데 그 상대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는 게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도련님은 3천만 원을 더 보낼 거고 그러면 4년 동안 모은 개업 자금 전부를 잃는 거잖아요. 도련님의 꿈이, 도련님의 미래가 그 여자의 손에서 산산조각 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남편이 도련님한테 전화해서 집에 좀 와라. 형수님이랑 셋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더니 도련님이 의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에요, 형? 이라고 물었는데 남편은 와서 얘기하자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도련님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시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남편이 일부러 시부모님이 주무신 뒤에 오라고 시간을 맞춘 거였거든요. 도련님이 현관에 들어서면서 저와 남편의 표정을 번갈아 보더니 형수님, 형, 갑자기 왜 이래요? 하면서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나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봉투를 열어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는데 개명 허가 결정문이었어요. 남편이 손가락으로 개명 전 이름을 짚으면서 도련님한테 말했거든요. 네가 만나는 여자, 이게 원래 이름이야. 도련님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는데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형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의사 선생님의 피해 진술서와 송금 내역이었는데 남편이 이 사람은 3년 전에 내 여자친구한테 전세자금 2천만 원을 빼앗기고 약혼 다음 날 잠적당한 의사야라고 설명하자 도련님의 눈이 커지면서 서류를 두 손으로 움켜쥐더라고요. 세 번째는 사업가분의 진술서와 허위 투자 계약서였어요.
남편이 이 사람은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빼앗겼고 돈 달라고 하니까 역으로 스토킹 신고하겠다고 협박당했어라고 말했는데 도련님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는데 3천만 원 빨리 보내줘. 계약 기한 촉박해라는 차갑고 압박하는 말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퍼지자 도련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지더라고요. 도련님은 한참 동안 서류들을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올려다보면서 말했어요. 거짓말이지, 형?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고 도련님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이 풀려서 종이가 바닥에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련님한테 사기 이야기만 하고 끝낼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왜 그 여자를 알아봤는지, 왜 처음 만난 그날부터 몸이 얼어붙었는지를 도련님도 알아야 했어요. 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입을 열었거든요. 도련님, 그 사람은 제 중학교 때 저를 매일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도련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는데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쥐면서 말을 이었어요.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리고 매일 용돈을 빼앗기고 반 전체 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던 그때 그 사람이에요.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턱이 덜덜 떨렸는데 이를 악물고 끝까지 말했거든요.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꿔도 그 눈빛은 못 바꿔요. 사람을 깔보고 이용하는 그 눈빛은 20년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도련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도련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에 핏줄이 서면서 눈시울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어요. 도련님이 이를 악물면서 나직하게 말했거든요. 내가 4년 동안 공부만 했더니 사람 보는 눈까지 퇴화했나 봅니다. 그 한마디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게 느껴져서 저는 얼른 도련님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도련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프로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속고 사업하시는 분도 속았는데 도련님이 못 알아본 게 당연해요. 도련님은 제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을 꾹 깨물었는데 눈에 고인 눈물이 뺨을 타고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도련님이 우는 건 그날 처음 봤거든요. 사수 동안 떨어질 때도 고시원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울지 않았다는 도련님이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도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남편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려야 해. 도련님이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의 결기가 서리더라고요. 도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거든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제가 속은 거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도련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사수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그 끈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련님을 버티게 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부모님께 진실을 알리기로 한 그날 밤 시부모님은 이미 양가 상견례 일정까지 잡아놓으신 상태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예비 며느리한테 당신 손가락에 끼고 계시던 금반지까지 미리 빼서 건네셨고 시아버지는 축의금으로 쓰라며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두신 상태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는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남편은 옆에서 이미 잠들었는데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거든요. 천장의 그림자가 일렁일 때마다 20년 전 교실의 형광등 불빛이 겹쳐 보였고 거실에서 웃던 그 여자의 얼굴 위에
가위를 든 14살의 그 손이 포개지더라고요. 내일이면 이 집이 뒤집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 준비를 끝내고 식탁을 닦았어요. 손이 떨려서 행주를 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식탁 위에 물기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닦고 또 닦았거든요. 오늘 이 식탁 위에 올라갈 건 반찬이 아니라 진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양복도 안 갈아입고 서재에서 서류 봉투를 챙겨 나왔고 도련님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현관에 서 있었는데 어제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도련님이 저를 보면서 고개를 살짝 숙였는데 그 눈빛에 형수님,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얼른 고개를 저으면서 도련님의 팔을 가볍게 잡아줬어요. 시부모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시면서 오늘 왜 다 모이냐,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냐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안경을 이마 위에 올리신 채로 도련님과 남편을 번갈아 보셨어요. 시부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셨거든요. 오히려 다들 모였으니까 상견례 날짜 확정 이야기가 나오려나 보다 하고 기대하시는 눈치였는데 그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까 제 가슴이 조여오더라고요. 이제 곧 그 표정이 깨질 거라는 걸 저만 알고 있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눈짓을 했고 저는 TV를 껐어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시어머니가 왜 끄냐며 고개를 갸웃거리셨는데 도련님이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면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보시면서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이게 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안이 실렸는데 도련님은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로 꺼낸 건 계명 허가 결정문이었어요. 도련님이 그 서류를 시부모님 앞으로 밀면서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이겁니다. 3년 전에 성과 이름을 전부 바꿨어요. 시아버지가 안경을 이마에서 코 위로 내리시면서 서류를 집어들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옆에서 목을 빼고 들여다보시는데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계명전 이름을 읽고는 고개를 들어 도련님을 바라보셨는데 이름을 왜 바꾼 거냐라고 물으셨어요. 도련님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의사 선생님의 피해 진술서와 송금 내역이었는데 도련님이 이분은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인데 3년 전에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예물과 전세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보냈다가 약혼 다음 날 잠적당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동안 시아버지의 얼굴이 서서히 돌처럼 굳어지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췄고 눈이 활자를 따라가면서 미간 사이에 깊은 주름이 파이는 게 보였어요. 도련님이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서류를 꺼냈는데 이번에는 사업가분의 진술서와 허위 투자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이분은 온라인 쇼핑몰 대표인데 투자금과 결혼 준비 비용으로 2,500만 원을 빼앗겼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스토킹으로 역고소하겠다고 협박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으시면서 이게 정말이냐라고 하셨는데 그 한마디를 3번 반복하셨어요. 이게 정말이냐, 이게 정말이냐, 정말이란 말이냐. 도련님이 네, 어머니, 정말입니다라고 대답하는데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그 타이밍에 휴대폰을 꺼내 식탁 가운데에 놓았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조용한 거실에 그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3천만 원 빨리 보내줘.
안 그러면 계약 날아가라는 차갑고 사무적인 압박이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퍼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서 그 다소곳하고 공손했던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안 보내면 끝장이라는 뉘앙스를 깔고 상대방을 조여오는 그 말투는 시부모님이 지난 몇 달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그 예비 며느리의 것이 맞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목소리였어요. 녹음이 끝나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는데 그 침묵이 무겁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이셨어요. 자기 손가락을 내려다보시더니 오른손으로 왼손을 꽉 움켜쥐시면서 중얼거리셨거든요. 내가 그 아이한테 반지까지 줬는데 내 반지를 빼서 손에 쥐어줬는데 시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시아버지한테 받으신 금반지를 그 여자한테 미리 빼서 건네셨던 게 떠오르신 거예요. 그 반지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첫 월급 모아서 사주신 반지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한테 자랑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반지를 당신 손으로 그 여자한테 건네셨다는 사실이 시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게 얼굴만 봐도 느껴졌어요. 시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으시면서 주먹으로 식탁을 한번 세게 내리치셨어요. 찻잔이 덜컹 튀어오르면서 차가 출렁거렸는데 시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낮은 목소리로 내뱉으셨거든요. 시아버지가 분노하실 때는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지시는 분이거든요. 그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실린 분노가 거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때까지 저는 소파 끝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쪽을 보면서 작은 눈짓을 보냈어요. 이제 말해도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처음부터 그 여자한테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시아버지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뭘 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제 중학교 때 저를 매일 괴롭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서 입을 벌리셨는데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그때 시점이 바뀌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거실이 사라지고 21해 전의 교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3월에 그 교실은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는데도 저한테만은 한겨울이었어요. 아침에 등교해서 교실 문을 열면 그 애가 교탁 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면 입꼬리를 올리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꾸벅 불렀거든요. 그 손짓이 보이는 순간부터 저는 다리가 굳어져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뒤에서 다른 애들이 밀치면서 결국 교실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 애가 제 앞에 서더니 야, 돈 가져왔냐고 했고 저는 엄마가 주신 2,000원을 주머니에서 꺼내 내밀었는데 그 애가 돈을 받아들고 이것밖에 없냐며 제 이마를 손바닥으로 밀어버렸어요. 저는 뒤로 비틀거리면서 책상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는데 반 아이들은 구경하면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거든요. 그게 매일이었어요. 어떤 날은 복도에서 세워놓고 가방을 뒤져서 필통이며 간식이며 전부 꺼내갔고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화장실로 끌고 가서 타일벽에 등을 밀치고 뺨을 때렸어요. 화장실 바닥에 차가운 타일 위에 무릎을 꿇으면 그 애가 고개를 숙여 제 눈을 들여다보면서 잘못했습니다. 해라고 했고 저는 잘못했습니다를 10번 20번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반복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교실 뒤편 사물함 앞에서 그 애가 가위를 들고 서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너 머리 긴 게 꼴보기 싫어라고 했어요. 제가 뒤로 물러서려는데 양쪽에서 다른 애들이 제 팔을 잡았고 그 애가 제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더니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잘라냈거든요. 잘린 머리카락이 교실 바닥에 흩어지는 걸 내려다보면서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그 애가 잘린 머리카락을 바닥에 던지면서 제 집 거지레하고 반 전체를 향해 외쳤을 때 아이들이 깔깔 웃으면서 제 주변으로 둥그렇게 모여들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들려오는 건 웃음소리뿐이었고 도와주는 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계셨는데 손가락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떨구신 채로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꼼짝도 안 하셨어요. 도련님은 옆에서 입술을 깨물고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남편은 서류 봉투를 쥔 채로 벽에 기대어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매일 뜯긴 용돈, 화장실에서 맞은 날들, 반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었던 날들, 그게 1년 넘게 계속됐어요. 그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이 된 척해도 저한테 했던 짓은 바뀌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계시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면서 뜨거웠는데 제 손을 쥐고 놓지 않으시면서 연거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질투라고 했지. 내가 내 말을 안 들었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를 반복하실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녹아내렸어요. 7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고 느꼈을 때의 서러움, 질투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던 그 억울함이 시어머니의 미안하다 한마디에 얼음 녹듯 풀려내리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어머님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사람을 보신 거고 그게 이용당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년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시아버지가 일어서시자 거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는데 시아버지의 눈에 핏줄이 서면서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도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변호사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고소장을 쓰겠습니다. 도련님의 목소리는 어젯밤 거실에서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4년을 버텨낸 사람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단단함이 그 짧은 한마디에 담겨 있었고 시아버지는 도련님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그래, 네가 해라 하며 천천히 다시 앉으셨어요. 그 밤 아무도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남편과 도련님과 저 5 식구가 거실에 둘러앉아 새벽까지 이야기했는데 때로는 분노가 터져나와 목소리가 높아졌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져 말이 끊겼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함께 막자는 다짐이 거실을 채웠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으셨고 시아버지가 도련님의 어깨를 쓸어주셨고 남편이 제 등 뒤에서 묵묵히 벽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새벽에 이 가족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느꼈는데 울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단단해지더라고요. 이 가족이라면 이겨낼 수 있겠다는 그런 힘이 거실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다음 날 아침 그 여자한테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 준비를 끝내고 식탁을 닦았는데 손이 떨려서 행주를 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 오늘 이 식탁 위에 올라갈 건 반찬이 아니라 진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양복도 안 갈아입고 서재에서 서류 봉투를 챙겨 나왔고 도련님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와서 현관에 서 있었는데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도련님이 저를 보면서 고개를 살짝 숙였는데 그 눈빛 안에 형수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얼른 고개를 저으면서 도련님의 팔을 가볍게 잡아줬어요. 시부모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시면서 오늘 왜 다 모이냐,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냐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안경을 이마 위에 올리신 채로 도련님과 남편을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상견례 날짜 확정 이야기가 나오려나 하고 기대하시는 눈치였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제 가슴이 조여왔거든요. 이제 곧 저 기대에 찬 얼굴이 깨질 거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저한테 눈짓을 했고 저는 TV를 껐어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시어머니가 왜 끄냐며 고개를 갸웃거리셨는데 도련님이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면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보시면서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셨거든요. 이게 뭐냐? 도련님이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봉투를 열어 첫 번째 서류를 꺼냈는데 개명 허가 결정문이었어요. 도련님이 서류를 시부모님 앞으로 밀면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이겁니다. 3년 전에 성과 이름을 전부 바꿨어요. 시아버지가 안경을 이마에서 코 위로 내리시면서 서류를 집어드셨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목을 빼고 들여다보시는데 손에 들린 찻잔이 달그락달그락 받침 위에서 소리를 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개명 전 이름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고개를 들어 도련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왜 바꾼 거냐라고 물으셨어요. 도련님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는데 의사 선생님의 피해 진술서와 송금 내역이었어요. 이분은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인데 3년 전에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예물과 전세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보냈다가 약혼 다음 날 잠적당했습니다. 도련님이 설명하는 동안 시아버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서류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사업가분의 진술서와 허위 투자 계약서였는데 도련님이 이분은 투자금과 결혼 준비 비용 2,500만 원을 빼앗겼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스토킹으로 역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으시면서 이게 정말이냐를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남편이 그 타이밍에 휴대폰을 꺼내 식탁 가운데 놓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거든요. 3천만 원 빨리 보내줘. 안 그러면 계약 날아가. 그 여자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는데 시부모님 앞에서 다소곳하고 공손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건조하게 돈을 요구하는 그 말투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퍼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면서 자기 왼손을 오른손으로 꽉 움켜쥐셨는데 당신이 그 여자한테 뺏어 건네신 금반지가 떠오르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직하게 중얼거리셨거든요. 내가 그 아이한테 반지까지 줬는데 시아버지한테 처음 받은 그 반지를 내 손으로 쥐어줬는데 그 반지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첫 월급 모아서 사주신 거라고 저한테 자랑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걸
당신 손으로 그 여자한테 건네셨다는 사실이 시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게 얼굴만 봐도 느껴졌거든요. 시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으시면서 주먹으로 식탁을 세게 한번 내리치셨어요. 찻잔이 덜컹 튀어오르면서 차가 출렁거렸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실린 분노가 거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때까지 소파 끝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쥐고 있던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처음부터 그 여자한테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시아버지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그 사람은 제 중학교 때 저를 매일 괴롭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서 입을 벌리셨는데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3월에 그 교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교실 뒤편 사물함 앞에서 그 애가 가위를 들고 너 머리 긴 게 꼴보기 싫어라며 제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사각사각 잘라냈던 날, 잘린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지는 걸 내려다보면서 소리도 지르지 못했던 그 순간을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꺼냈어요. 제 집 거지래하고 외치자 반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도와주는 손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까지요. 매일 아침 복도에서 세워놓고 용돈을 뜯었고 점심시간에는 화장실로 끌고 가서 타일 벽에 등을 밀치고 뺨을 때렸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려놓고 잘못했습니다를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반복하게 만들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셨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떨구신 채로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여러 번 갈라졌는데 이를 악물고 끝까지 말했거든요. 그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꿔도 사람을 깔보고 이용하는 그 눈빛은 20년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제 손을 덥석 잡으셨는데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면서 뜨거웠거든요. 제 손을 쥐고 놓지 않으시면서 연거푸 말씀하셨어요. 내가 질투라고 했지. 내가 내 말을 안 들었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를 반복하실 때마다 제 안에서 7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부정당했을 때의 서러움이 얼음 녹다 풀려내리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어머님은 좋은 마음을 이용당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심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은 나쁜 분들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고 그 좋은 마음을 그 여자가 이용한 거니까요. 시아버지가 그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그년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시아버지가 일어서시자 거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더라고요. 그때 도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변호사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고소장을 쓰겠습니다. 도련님의 목소리는 어젯밤 거실에서 울먹이던 그 떨리는 톤이 아니라 4년을 버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실린 목소리였고 시아버지는 도련님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그래, 네가 해라 하며 천천히 다시 앉으셨어요. 그 밤 아무도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5 식구가 거실에 둘러앉아 새벽까지 이야기했는데 때로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때로는 눈물의 말이 끊겼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함께 막자는 다짐이 거실을 채웠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으셨고 시아버지가 도련님의 어깨를 쓸어주셨고 남편이 제 등 뒤에서 묵묵히 벽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단단해지더라고요. 이 가족이라면 이겨낼 수 있겠다는 힘이 거실 안에 꽉 차 있었고
날이 밝으면 도련님은 그 여자한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도련님은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그 전화를 끊은 뒤에 벌어진 일은 저도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도련님이 아침 일찍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더니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하면서 전화번호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옆에서 다 보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어젯밤 새벽까지 울고 나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아침을 맞은 도련님이 전화기 하나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망설이는 건 아직 마음 한구석에 그 여자를 믿고 싶은 조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남편이 안방에서 나와 도련님 옆에 앉으면서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한번 쳐줬고 도련님이 크게 숨을 내쉬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도련님이 짧게 말했거든요. 결혼 못하겠다. 다 알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고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는데 도련님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도련님이 휴대폰을 소파 쿠션 위에 내려놓는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도련님 앞에 놓아줬는데 도련님이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게 끝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일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도련님의 휴대폰에 그 여자한테서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건은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식의 달래는 톤이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답장을 하지 않자 1시간도 안 돼서 메시지의 톤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나 임신했어. 도련님이 그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남편한테 휴대폰을 내밀었는데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병원 진단서 보내달라고 해라고 했어요. 도련님이 진단서 보내줘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진단서는 오지 않고 대신 전화가 왔는데 그 여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못 갔어.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임신한 여자를 이렇게 버릴 거냐라고 하더래요. 남편이 도련님한테 절대 흔들리지 마. 진단서 없으면 거짓말이야.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이야 라고 했고 도련님은 이를 악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진단서를 보내는 대신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변호사 집안에서 임신한 여자를 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도련님의 이름은 안 썼지만 어느 동네에 사는 어느 집안의 변호사 둘째 아들이라는 식으로 특정할 수 있게 교묘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댁 큰며느리가 저를 질투해서 결혼을 방해했다는 내용까지 집어넣었는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앞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글이 퍼지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랐거든요. 하루 만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 변호사 집안이 이러냐, 임신한 여자를 버리다니라는 비난이 쏟아졌는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여자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전화기에는 동네 지인들의 안부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 집 둘째가 여자를 임신시키고 버렸다며? 무슨 일이냐? 인터넷에 글 떠도는 거 봤냐? 라는 전화가 한 통 두 통 오더니 하루에 10통이 넘게 쏟아졌는데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놓칠 뻔하시면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만 반복하셨거든요. 시아버지는 경로당에도 못 나가시겠다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셨는데 방문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이 칼로 긋는 것처럼 쓰라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년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며 분노에 차있던 시아버지가 하루 만에 방 안에 갇히셨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참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틀 뒤에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건 거예요. 저는 그때 부엌에서 시아버지 저녁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뭐라고? 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얼른 나갔거든요.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붙잡은 채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셨는데 전화기 너머로 그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저를 이렇게 대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합의금 5천만 원을 준비해 주세요. 안 그러면 언론에 다 풀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전화 스피커를 통해 거실에 울리는 걸 듣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한테 다가가서 전화기를 받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쥔 손이 너무 떨려서 제가 부축하듯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 안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입만 달싹거리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거든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제가 매주 병원에 모시고 다니던 시어머니를 제가 1년 넘게 찜질하고 스트레칭 도와드리던 시어머니를 이 여자가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벌벌 떨게 만들고 있다는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이 상황을 전해 듣고는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상한 수순이야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이미 이런 반격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대요. 남편이 컴퓨터를 켜면서 사기꾼이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 하나는 허위 사실 유포고 하나는 협박이야. 둘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전부 증거로 쓸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이 처음부터 이 싸움을 몇 수 앞까지 내다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그 여자의 SNS 글을 한 건도 빠짐없이 캡처했고 시어머니한테 온 협박 전화 녹음도 확보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허위 글의 URL과 게시 시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파일에 추가했어요. 도련님은 그날 밤부터 안방 책상에 앉아서 고소장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상습 사기, 명예훼손, 협박, 이 세 가지 혐의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법조문을 붙이고 증거 목록을 나열하는 도련님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볼펜으로 적는 글씨만큼은 또박또박했어요. 저는 도련님 옆에 따뜻한 차를 한 잔 갖다 놓으면서 도련님의 옆모습을 바라봤는데 4년 동안 고시 공부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끈기가 지금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이에 의사 선생님과 사업가분한테 연락해서 추가 고소 합류를 요청했는데 두 분 모두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라며 동의해 주셨고 각자의 피해 진술서와 증거를 도련님한테 보내왔어요.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그 여자의 태도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도련님한테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였는데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취하해줘라며 매달리더래요. 며칠 전까지 5천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고 SNS에 허위 글을 뿌리던 사람이 갑자기 눈물로 매달리는 게 저한테는 그 여자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상황이 유리하면 협박하고 불리해지면 울면서 매달리는 그 패턴이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걸리면 저 안 그랬어요 하며 울던 그때 모습이랑 판박이었어요. 도련님이 전화기를 쥔 채로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가 조용하면서도 칼날 같았거든요. 당신이 형수님한테 했던 짓, 다른 사람들한테 했던 짓, 나한테 했던 짓을 법정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도련님은 전화를 끊었어요.
끄는 뒤에 도련님이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는데 손가락에 힘이 풀려서 전화기가 탁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고 도련님의 눈가가 벌겋게 물들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도련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법정에서 이 모든 걸 끝낼 차례라는 걸 온 가족이 알고 있었어요. 재판날이 잡히고 나서 저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법정에 서서 20년 전 일을 입 밖으로 꺼내야 한다는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매일 밤 제 손을 잡고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줬지만 그래도 새벽마다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다 아침을 맞곤 했거든요.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다가와서 옷걸이에서 깔끔한 블라우스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입어. 당신한테 제일 잘 어울려라고 했는데 그 한마디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법원에 도착하니까 복도가 생각보다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심장 소리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남편이 제 왼쪽에 도련님이 제 오른쪽에 나란히 서서 법정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복도 저쪽 끝에서 그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눈을 살짝 내리깔고 입술을 꾹 다문 채로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처럼 연출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연기를 법정 안에서도 할 생각이구나 하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정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판사 앞 증거 테이블 위에는 도련님이 몇 달간 밤잠을 줄여가며 정리한 수십 쪽의 서류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는데 개명허가 결정문부터 3건의 피해 진술서,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허위 투자 계약서, 병원 로비 녹음 파일, SNS 허위 글 캡처, 시어머니한테 온 협박 전화 녹취까지 시간 순서대로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 여자의 변호사가 서류 더미를 훑어보는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도련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어요. 첫 번째 증인으로 의사 선생님이 증인석에 섰어요. 체격이 큰 분이었는데 증인석 앞에 서니까 오히려 어깨가 움츠러들어 보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양손으로 증인석 난간을 잡으면서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제게 평생을 함께하자고 말하면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약혼 반지를 끼운 다음 날 전화기가 꺼졌고 보증금을 넣기로 한 집의 계약 자체가 허위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떨리는 손을 보면서 이분도 저처럼 수치심과 분노 사이에서 얼마나 오래 시달렸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두 번째 증인으로 사업가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은 증인석에 서자마자 양복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법정에 제출하면서 말했어요. 이 계약서에 적힌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을 나누자며 계약서까지 만들어 왔는데 돈을 보내고 나서야 유령 회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역으로 협박했습니다. 사업가분이 허위 계약서 원본을 들어보이자 법정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고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치마주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아까 복도에서 보여줬던 불쌍한 표정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도련님이 피해자 자격으로 의견을 진술했거든요. 도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바라보면서 말했는데 목소리가 처음에는 가늘게
떨리다가 점점 단단해지더라고요. 저는 4년 동안 변호사 시험에만 매달렸습니다. 합격한 기쁨에 눈이 멀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개업 자금 2천만 원을 신혼집 계약금이라는 말에 송금했습니다. 그 계약금이 들어간 부동산은 실제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실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는데 4년을 버텨서 잡은 꿈의 첫 시작이 사기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말해야 하는 도련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증인석까지 걸어가는 몇 걸음이 몇백 미터처럼 느껴졌는데 남편이 방청석에서 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여줬고 저는 그 눈빛을 붙잡고 간신히 증인석 앞에 섰어요. 판사가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중학교 시절 피고인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거든요. 저는 20년 전의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어요. 교실 뒤편에서 가위로 머리카락이 잘리던 그 순간 바닥에 흩어지는 머리카락을 내려다보면서 소리도 지르지 못했던 그때 매일 아침 복도에서 용돈을 빼앗기고 화장실 타일 바닥에 무릎 꿇려져서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게 만들었던 그 1년을 법정에서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여러 번 갈라지고 끊어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말했어요. 피고인은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꿔도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는 본성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 증언이 끝났을 때 법정 안이 고요해졌고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판결문이 낭독됐는데 상습 사기죄 징역 3년에 명예훼손 벌금형이었어요. 판사가 피고인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재산을 편취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자 허위 사실 유포와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이중으로 고통받게 하였다며 엄중히 꾸짖었는데 그 말이 법정에 울리는 동안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20년이었거든요. 14살의 저를 짓밟았던 그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도련님이 제 옆에 나란히 걸으면서 말했는데 도련님이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제 쪽을 보더라고요. 형수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수님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속았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 눈물은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달랐거든요. 억울해서 흘린 눈물도 서러워서 흘린 눈물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법원 계단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면서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는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서 있는 동안 법원 앞 가로수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20년 전에 가위로 잘렸던 그 머리카락이 지금은 이렇게 길게 자라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는 게 그 작은 사실 하나가 저한테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였거든요. 시부모님이 법원 정문 앞에 나란히 서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두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제 머리를 한번 쓸어주시면서 이 집의 기둥은 너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한테 큰 절을 올렸는데 시어머니가 얼른 저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 사람아, 절은 무슨 절이냐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거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거든요. 다 끝났다는 안도감, 지켜냈다는 뿌듯함, 그리고 이 가족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싸워냈다는 사실이 차 안에 조용히 퍼져 있었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어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는 걸 저는 그 법정에서 배웠어요. 가족을 위해 참았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고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혼자서는 무너질 것 같던 그 싸움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도련님이, 시부모님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조용한 며느리들한테 묵묵히 가족을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는 모든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